여러분 우리 이제 고대랑 중세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고대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객관주의였죠. 자연주의, 객관주의였어요. 고대는. 이거와 비교해서 중세는 자연이 뭐의 섭리를 따르는 거야? 누구의 섭리를 따라요, 자연이? 신. 그래서 초자연주의 라고 하죠. 이제는 근대예요. 근대는 누가 이 근대의 문을 열었냐면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근대의 문을 열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몇 세기에? 약 15세기부터. 안녕. 자, 근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한마디로 주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주의. 우리 주관적이다 라는 말이 이제 이 근대의 산물인 거야. 자, 진리라는 게 예전에는 미라는 게 예전에는 그 어떤 하나의 뭐랄까 존재자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중세는 그 미는 어디로부터 와요? 바로 신의 빛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부터는 어디로 오냐? 바로 내 마음에서 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이 전 것은 뭐라 그랬어요? 후험주의라고 했죠. 후험주의. 이미 존재해 있어. 이미 거기 존재해 있고 내가 나중에 그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부터는 이제 선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진리가 되고 내가 먼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다.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항아리가 있다고 쳐봐요. 내가 봤는데 얘가 예뻐요. 여기서 미를 느끼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봐도 여기서 미를 느끼고 저 친구가 봐도 미를 느끼고 모두 다 느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대부터는. 자,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데카르트가 사유 방법을 쓰죠.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적 회의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의심을 해. 저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 저 빛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A라는 행동을 하면은 B라는 현상은 일어나는데 A와 B는 과연 연관이 있는 것일까? 모든 학문과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중세에는 의심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죠. 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데카르트부터는 본인이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나와 내가 대화를 하는 거야. 나가 대화를 해. 내가 묻고 내가 답을 하는 거야. 예전에 고대에도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 나갔었죠. 소크라테스가 그 자기의 어떤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걸 발견해내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삼파수를 썼었죠. 근데 이 근대에서는 데카르트가 내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이미 기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은 다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의심을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는 확실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코기토 에르고 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존재한다. 선생님도 까먹었다. 뭐였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사물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 사물을 의심하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프린트물 13페이지 보세요. 근대 철학은 주관주의라고 해요. 혹은 인간주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생각의 주체가 신에서 이제 인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양이 확 발달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동양이, 특히 중국, 동양이라고 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지금 여기선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수했어요.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았는데 이 근대가 발달하면서 합리성과 이성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을 해요. 서양에서. 수학이 발달하니까 모든 산업과 건축, 경제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학적 자연과학 사상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이거의 이제 시초가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나와 내가 대화를 통해 성찰과 반성을 함으로써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나와 내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나와 내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개성이 부각이 되는 거지. 개인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개인주의는 여러분이 지금 이기주의는 나쁜 거지만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죠. 개인주의. 이건 바로 근대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서 확실한 기초를 세우려 하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은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치더라도 이런 생각, 즉 의심을 하는 자신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온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예요. 자, 이 데카르트가 근대 인식을 유도했다면은 이제 근대에 1750년경에 바움가르텐이 미학이라는 책을 써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에서 독립돼서 하나의 분과로 나오게 되죠. 미학이라는 게. 그게 1750년이에요. 근데 1790년에 미학을 이성적 논리로 설명을 하면서 진정한 독립적 학문으로 가치를 드높인 사람은 바로 칸트예요. 칸트의 어떤 책?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미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거의 13페이지 나와 있죠. 근대 미학이 확립된 지표예요. 비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비판이라는 말 쓰죠? 비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의미를 보러 써요? 비판한다. 넌 너무 비판적이야. 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좋은 거 나쁜 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걸 얘기하는 걸 말해요? 응?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이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학문적 용어에서 일상 용어로 오면서 많이 의미가 좁아지거나 변질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넓어지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비판적이란 말은 지금 텍스트에서도 지금 글쓰기에서도 사실 비판적이란 말은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비판이라는 게 그 의미도 있잖아. 남을 비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대에 그냥 우리가 일상 용어로 사용할 때 넌 너무 비판적이야 라고 하면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원래 비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능력에 대한 한계 규정이에요. 능력에 대한 한계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별을 한다는 거야. 구별. 판정. 서양어의 어원 자체가 이거예요. critic. 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특수를
보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특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개별자예요. 요거 하나, 핸드폰 하나, 지우개 하나,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특수라고 해요. 그리고 보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은 것을 얘기해요. 다자를 일자로 통일한 것을 얘기해요. 다자를 일자로 결합한 것, 다자를 하나로 규정한 것, 이런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각각 핸드폰이 있죠. 이렇게 생긴 물건을 뭐라 그래? 명칭을 핸드폰이라고 하죠. 그리고 핸드폰 중에서도 여기서 인터넷이 되고 화면이 커서 그 터치 기능이 되는 이런 핸드폰을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자를 일자로 규정하는 것을 보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력 비판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물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편에다가 포섭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판단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이 있어요. 규정적 판단이라는 거는 보편이 원래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단연간의 경험이 이미 쌓여서 보편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이거는 그거다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별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학문적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요. 이 증상을 뭐라 그래요? 감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사의 진단. 요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거고 나한테 일어난 증상은 특수지만 이미 보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선생님이 전에 되게 만성 기침이 있었어요. 만성 기침.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럴 때 하는 게 뭐야? 내가 만성 기침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난 지금 특수잖아, 특수. 그거에 대한 보편을 찾으려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이 보통 뭐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으려면 보통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서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게 A라는 병명이에요. 우리가 인터넷 서칭을 해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러이러한 증상을 미루어 봤더니 이게 이제 뭐 위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어떤 그 부작용의 일종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만성 기침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갔었는데 사실 의사들이 그렇게 뭐라고 딱히 그냥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선생님의 이 뭐랄까 호흡 기관이 좀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민감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증상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기침이 안 나는데 선생님은 기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민감한데 그 민감한 원인에 대해서 더 이상은 뭐 모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 선생님 몸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자신이 제일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면서 서칭을 했더니 그게 역류성 식도염, 위가 안 좋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서 그게 위산 역류 때문에 이제 기침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특수를 보편에 포함시키는 규정적 판단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또 뭐가 있냐? 자, 장발장이 빵을 훔쳤어. 장발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 누구의 물건 훔치는 거 법에 저촉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지. 그게 그 몇백 원짜리 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귀한 보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법에 저촉돼요. 그러면은 경찰이 그 사람을 잡죠. 잡아서 자, 빵을 훔쳤을 때 형량 얼마 나오겠지. 얼마 나올 때 그 형량이 얼마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를 근거로 하거든요. 판례.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빵 하나 훔쳤는데 벌금 내고 끝났어요. 근데 3년 후에 내가 또 이 빵을 다른 사람이 훔쳤는데 예전에 벌금 내고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한 3년을 때릴 수가 있나? 3년? 너는 징역 3년. 이렇게 되면 이제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라는 걸 근거로 해서 그것과 비슷한 형량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쌓인 판례가. 그래서 판사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석을 훔쳤어. 한 3캐럿짜리 정도 되는 보석이에요.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한 징역 3년에 처했었대. 어떤 도둑이. 근데 지금 2015년에 와서 어떤 사람이 또 그 정도 값어치의 보석을 훔쳤는데 갑자기 집행유예나 벌금만 물고 끝난다. 라고 하면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지. 그게 보편성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규정적 판단의 예로는 의사의 진단이나 판사의 판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는다든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라는 거는 과거에 했었던 그 행동들에 준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반성적 판단이에요. 칸트는 규정적 판단은 이미 보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자,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 건 바로 이 반성적 판단이에요. 반성적 판단이라는 거는 새로운 특수가 생겼을 때를 얘기해요. 새로운 특수가 생겼을 때. 이것을 포섭시킬 보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여기에 포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반성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가 바로 예술이라든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예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자기가 쓸 것 중에서 이제 클래식 발레에 대해서 클래식 발레 애호가가 여기 한 명 있더라고. 클래식 발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클래식 발레를 해요. 클래식 발레라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한 19세기부터 있었어요. 19세기부터 21세기, 23세기, 21세기. 그러면은 한 2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었죠. 꾸준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백조요술을 또 한다 그래서 그 작품성에 대해서 작품성이 있네 없네라고 왈가불가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미 인정을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어느 날 니진스키가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했어. 언제? 1913년에 봄의 제전을 하고 이전에 1912년에 목신의 오후라는 작품을 해요. 자, 목신의 오후라는 작품 뭔지 아세요? 봤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 발레는 처음에 고전 발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낭만 발레가 있었고 이제 니진스키부터 이제 현대 발레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 두 개의 발레는 어떤 스타일이었냐? 여성이 어떤 존재로 그려졌었어요? 보통
굉장히 환상적이고 가녀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만질 수 없는 요정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인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던가. 근데 이 니진스키 목신의 오후에서는 어떻게 그려졌냐? 거기 ним프들이 나오죠. 목신이라고 반인 반수의 그 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ним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ним프와 목신 간의 어떤 성적인 에로티시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에로티시즘은 발레에서 절대 금기시되는 소재였어요. 여자는 어때야 돼? 낭만주의 시대 여자 어때요? 특히 얼굴이 하얗고 팔목과 다리가 가늘고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여성상이에요. 그런 여성상을 현실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여성상의 특징들을 모아서 요정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환상적인 캐릭터를 부여해가지고 발레화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 목신의 오후에서는 ним프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정이 등장을 하는데 얘가 흘리고 간 스카프에 목신이 뭔가 거기에서 성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레 그 테크닉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 그 전까지는 항상 앞을 향해서 춤을 추죠. 그리고 위를 향해서 춤을 추고 하는데 이 목신의 오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굉장히 2차원적 춤이에요. 2차원적 춤. 마치 부조 같은 느낌이에요. 부조. 부조 뭐예요? 3차원 그림이 아니고 2차원적 그림이죠. 이렇게 있죠. 부조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런 거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목신의 오후라는 작품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게 발레가 아니었거든. 발레라는 거는 고전 발레, 낭만 발레 여러 가지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백조 여수, 라실피드, 지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요상한 춤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 요게 발레냐 아니냐에 대해서 매우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이 작품이 발레냐 아니냐. 이 작품이 작품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작품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매우 혼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연타로 뭘 날렸어? 봄의 제전을 날렸죠. 봄의 제전은 봄의 제전 내용도 역시 이런 환상적인 스토리와는 동떨어져 있죠. 음악이 특히 봄의 제전은 특히 스트라빈스키의 그 불협화음, 현대음악과 같이 조합이 돼가지고 훨씬 더 충격적인 그 효과를 줘요. 전에는 음악도 굉장히 조화가 되어야 되죠. 음 간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스트라빈스키 음악은 음 간의 불협화음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발레도 어때요? 내용도 제의를 하는 내용이죠. 처녀를 바치는 내용인데 그 춤을 추는 처녀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나 예쁘다 예쁘다 하고 여성적으로 다니나? 이러지 않지. 봄의 제전 여러분들 니진스키 거는 못 봤었어요? 다른 사람 것만 보고? 못 봤나 니진스키 거는? 니진스키의 그 봄의 제전을 보면은 불협화음 음악처럼 춤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굉장히 기괴하고 아름다움 예쁜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런 춤을 구사하고 그 다음에 발레는 턴아웃을 해야 되잖아. 뭐든지 턴아웃을 해야 되는데 턴인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이렇게 걸어 다녀. 이런 테크닉적 기법들이 기존의 발레와는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그럴 경우 이거를 새로운 특수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보편을 찾아서 여기에 포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라 그래 이때 현대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발레.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꼭 사조를 하나 생겨나게 하는 것뿐이 아니고 같은 사조 안에서도 이것이 과연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작품 하나하나마다 다 새로운 특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창작 발레를 하더라도 나 창작 발레 했어. 하지만은 얘가 하는 거랑
다른 안무죠. 다른 안무, 다른 출연진이에요. 그럴 경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새로운 특수인 거예요. 이게 창작 발레에 속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예술성이 있는 건지는 그 하나하나를 다 판단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보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반성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과학적 발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왔을 때 확 패러다임이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힉스 입자라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죠. 힉스 입자. 들어봤어요? 몰라? 힉스 입자.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힉스 입자에 대해서. 힉스 입자라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설로만 존재했던 입자인데 요거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과연 입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일각에서는 이게 가장 작은 입자 단위다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요거는 입자 단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때는 항상 기존의 것을 뒤엎는 새로운 보편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걸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구에 중력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새로운 발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반성적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춤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 써 있는 게 홍신자의 제례라는 작품이에요. 외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20세기 초부터 있었어요. 한 1920년대부터 저드슨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스트 모던이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들어와도 약간 왜곡된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무대에서 운동화를 신는 거는 왜 운동화를 신느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한 1920년대, 30년대에 무대에서 운동화를 신었다. 무슨 의미로 신었을 것 같아요? 응? 그렇지. 무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전까지 뭘 했었어? 슈즈를 신었잖아. 무용 슈즈를 신었는데 일상 운동화도 무대에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은 거예요. 기존 것에 대한 파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운동화를 신었다라고 하면은 모양은 따라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힘찬 근육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었다라고 하면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에요?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거야. 이렇게 현상이 들어오더라도 의미가 왜곡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포스트 모던 작품이라고 보는 거는 제레거든요. 제레는 왜냐하면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없는 작품이 과연 춤 장르인지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질문거리들 중에서 무용 장르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무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고민이 시작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니까 이런 거야. 생각했던 무용이면 어때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거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심지어 음악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과 전혀 맞춰서 추는 게 아니고 음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심지어 제레는 춤을 안 춰요. 출연자가 울다가 고글하다가 하는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어났을 때 엄청 평단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게 과연 춤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춤 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춤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춤이 아니다. 라고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춤 사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춤에 포섭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반성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페이지를 보세요. 판단력 비판에서는 규정적 판단이 아니고 반성적 판단력의 비판만을 다루은 거예요. 반성적 판단력은 예술의 감상, 판단,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반성적 판단력은 의존해야 될 보편이 없으니까 자체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 원리를 칸트는 합목적성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은 취미 판단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제1 계기는 성질 범주에 따른 고찰, 제2 계기는 분량의 범주에 따른 고찰, 제3 계기는 취미 판단에서 고찰되는 목적의 관계, 4계기는 대상들에 관한 만족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 근대 와서는 미를 객관적 존재자이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의 속성으로 보았던 고대와 달리 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는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의 판단이나 정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칸트에 있어서 미란 존재자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이거 아까 초반에 계속 설명한 그 내용이죠. 따라서 고대인이 미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 반면 근대인은 어떻게 느껴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선험적이라는 거죠. 이런 쾌감에 근거한 판단을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취미라는 건 뭐냐? 우리 또 일상생활 용어랑 이거랑 좀 약간 달라요. 취미라는 건 뭐야? 너 취미가 뭐야? 난 테니스야. 너 취미가 뭐야? 난 춤을 춰. 넌 취미가 뭐야? 난 독서야.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죠. 취미. 근데 여기서의 취미라는 거는 영어로 테이스트는 똑같이 맞아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은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 맞죠? 취미는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지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취미가 뭐야? 나는 테니스를 쳐. 왜 테니스 쳐? 재밌으니까. 나는 책을 읽어. 취미가 왜 책을 읽어? 재밌으니까. 다 재밌으니까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거 할 때 뭔가 스킬을 좀 더 연마를 하려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기도 하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재밌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를 판정하는 능력도 바로 취미라고 해요. 미.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안에 즐거움, 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쾌를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취미 판단이에요. 취미 판단이에요. 자, 14페이지 아래쪽 보면 취미의 정의는 미를 판정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취미 판단은 미에 대한 판단이고 감성적인 거예요. 자, 보통 학문이라는 거는 보편 타당성을 통해서 진리를 주장하는 게 학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주장하는 게 학문이에요. 근데 취미 판단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데 이게 왜 학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에 쾌를 느끼는 거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성이지만 이 쾌를 느끼기까지의 메커니즘, 그 과정, 경로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성적인 학문으로 정립을 한 사람이 바로 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를 판단할 때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계기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관심한 관심이에요. 그럼 그 미를 느끼기까지의 그 메커니즘은 어떤 과정이냐라는 거를 지금 4가지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관심한 관심이에요. 관심이라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심이라는 거는 항상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지.
목이 마르다는 것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배가 고파. 그럼 뭘 하고 싶어? 밥을 먹고 싶지. 먹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미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관심은 욕구와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욕구와 관련이 되면은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구라는 거는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특히 미를 판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재벌들, 사모님들이 주로 갤러리를 하죠. 갤러리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갤러리 관장들이 그 미술품의 전공자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꼭 전공자여야지 그 미술품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냥 갤러리를 해. 근데 알고 봤던 실상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 미술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갖다 놓고 소장하고 싶고 그거를 관람객들한테 구경시켜주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보통 갤러리를 많이 한다고 나오죠? 뉴스에? 응? 경매를 통해서 이제 뭐 미술품을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10억에 샀어. 근데 이 미술가가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인데 좀 약간 오늘 내일 그러면은 값이 좀 올라가요. 왜? 그럼 죽으면 더 이상 이 미술품이 이때 딱 사는 거야. 한 10억에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었어. 그래서 한 10년 뒤에 이게 본인이 예측하니까 좀 값이 뛸 것 같아.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한 15억이 됐다고 봐요. 물론 10년 뒤에 사실 그 사람이 명성 때문에 그 그림이 훌륭해서 값이 이렇게 나갔던 게 아니고 그냥 명성 때문에 거품이었다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내일 뭔가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이 그림을 샀다는 거는 그림 자체가 아름다워서 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치, 경제적 가치 때문에 산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살 때는 물론 그림 살 때 세금을 냈지만은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줄 때 어떤 재산 은닉의 이게 수단을 상속과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경로로 그림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어떤 돈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볼 때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자, 무용을 예를 들게요. 무용에서 콩크를 했어요. 콩크를 했는데 출연진이 콩크를 좀 아마추어니까 어떤 작품을 A라는 사람이 공연을 했어요. 누구라고 아까 서건이가 공연을 했다고 하자. 서건이가 공연을 했어요. 근데 자, 내가 공연을 볼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하는 제자니까 라고 보면은 정당한 미의 판단이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리고 또 서건이의 부모님이 볼 때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라고 보면은 정당한 판단이 아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이 저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참 훌륭한 레슨을 해준 선생님,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준 선생님이라고 그런 눈으로 이 공연을 보면은 공연 자체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콩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콩클, 입시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불거져 나오는 거잖아요. 왜 불거져 나와요? 욕구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욕구. 자, 콩쿨에 나왔는데 얘가 내 딸이야. 나온 애가 내 딸이야. 뭘로 연결돼 있어?
혈연의 욕구로 되어 있죠. 혈연은 왜 혈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게 돼요? 얘가 기뻐야 내가 기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얘가 기뻐야 내가 기쁘거든. 얘가 잘 돼야지 내가 편하고. 그런 욕구 때문인 거죠. 그리고 콩쿠르는 아는데 얘가 내가 가르친 제자예요. 작품비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비난을 받겠지. 나 능력 없는 선생님처럼 되는 거겠지. 그러기 위해서 얘를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유로도 줄 수 있겠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학생이 지갑을 찾아줬어. 참 선한 학생이다라고 그러니까 좋게 헤어졌는데 이 학생이 내가 심사 보는 콩쿠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잘 줬어. 이건 정당한 판단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정당한 판단이 아닌 거예요. 이 작품 자체로 봐야 되는 거지.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미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그 자체를 봐야지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볼 때 관심을 갖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이란 어떤 관심이야? 미를 제외한 모든 관심. 도덕적 관심, 실천적 관심, 모든 관심을 다 제외하고 미에 대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내가 이게 아름답다고 느끼면은 이거는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아름답게 느껴지면 얘는 이제 미를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딴 거 볼 때 그렇게 봐요? 작품 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보러 오라 그래. 그리고 전부 다 감상문 쓰라 그래요. 어떻게 쓸 거예요? 응? 좋게 쓰는 경우가 많겠지. 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성적에 대한 욕구 때문에. 성적에 대한 욕구 때문에 강사병을 좋게 쓴단 말이야. 정당한 판단이 아니야. 아니에요. 무관심한 관심으로 작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작품 볼 때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연에 여러분들 와서 감상문 수업 시간에 내라라고 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관심한 관심으로 보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도 잘못된 거야. 그것 때문에 좋게 쓴다는 거는. 뭐 때문에? 성적에 대한 욕구 때문에 좋게 쓰는 거잖아요. 쌍방이 잘못이지 지금. 그리고 예술 말고도 또 학문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예요? 내 스승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내 스승님의 작품 분석 이런 걸 하는 거야.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무관심한 관심. 욕구를 버리고 써야지. 그렇게 사실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내가 쓸 때 무관심한 관심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그동안 사회적 현상이나 위계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내가 좋은 말을 위주로 쓰게 되겠지. 결국 평가가 뭐가 돼? 훌륭하다. 굿! 되겠지. 작품은 훌륭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그 작품 분석을 하는데 훌륭하지 않은 작품을 분석한다면은 그거 논문 자체가 꺼리가 안 되는 거고 반드시 훌륭한 작품을 해서 왜 훌륭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재 자체를 일단 우리도 욕구가 있단 말이야.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윗사람의 눈에 잘 들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관계에 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게 현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하자라는 게 지금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적 보편성이에요. 이건 또 뭔 말이냐? 자, 거기를 보세요.
상상력과 지성의 결합이 일체의 외적 제약 없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면 보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상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 자신이 남들도 나와 같이 감성적으로 자유로운, 즉 무관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할 때 작품을 보고 쾌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주관적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모든 관심을 제거하고 오로지 미에 대한 관심만을 불러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데 쾌를 느꼈어. 어떤 작품을 봤는데 너무나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 느낀 사람이 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나도 그렇게 느끼고 서건이도 그렇게 느끼고 은영이도 그렇게 느끼고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80% 이상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편적이 되는 거지. 그 작품은 훌륭한 작품이라는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편적이라면은 한 10 중에서 한 몇 정도 되면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과반수 이상. 또 다른 사람은? 7, 5, 7. 100인 사람은 없어? 10인 사람은 없어? 없겠지. 자, 이것도 이미 여러분 안에 보편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보편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이 보편적이다.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돼야지 보편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이미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이에요. 3만 있는데 보편적이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10이 전부 다 채워져야지 보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워. 너도 모두 봤는데 모두 아름다워. 그럼 그게 주관적 판단이지만은 보편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서정주의 시를 봐봐, 아래쪽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이전에 가을에 피는 국화꽃과 봄에 우는 소쩍새를 이렇게 연결시킨 예는 없었어요. 자, 국화꽃은 가을에 펴. 소쩍새는 봄에 울어. 이성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 이성적으로. 이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안 돼요. 연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한 시를 했을 때 관객은 이걸 읽은 독자는 뭘 느끼냐? 여기서 특수한 감수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특수한 감수성을 느끼는 사람이 나만 느낀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이 그런 감수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훌륭한 시로 각광을 받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없던 것들이 이건 이제 상상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하면서 결합했을 때 특수한 감수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쾌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상상력 극도로 발달한 예가 되는 거죠. 일단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을 결합을 하는 데는 이성적으로 소쩍새와 국화는 계절이 다르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롭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규정적인 상태에서 결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상당히 그럴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술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에요. 여러분들 장미가 있어요. 장미가 참 예쁘죠. 근데 장미가 자기가 예쁘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예쁘겠지 하고 피웠을까? 아니죠.
장미나 그 밖에 다른 꽃들은 내가 예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핀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예쁘단 말이야. 처음에 이것을 아름다우려고 하는 목적을 갖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예쁘다는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미에 대한 판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실용적인 것을 예를 들어보자. 축구장을 짓는다고 해봐요. 축구장을 지을 때 축구장의 목적은 뭐야? 일단 축구 경기가 잘 이루어지는 경기장을 지어야지. 축구 경기할 때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관객이 봤을 때도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축구장을 짓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것과 원하는 목적을 이룬 그러한 경기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목적적이게 되는 거지. 그거는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술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어떠한 기능적인,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보세요. 16페이지. 목적이라는 거는 욕구, 의도, 관심, 계획 등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념이 대상을 실현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개념이 그 대상에 대해 갖는 인과성, 개념이 정당한 원인이라면 한목적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어떠한 아까 얘기했듯이 욕구나 의도가 전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까 주관적 보편성이나 무관심한 관심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에 부합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쾌를 느낀다면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은 실제로는 아무런 목적, 욕구, 의도 없이 그러한 대상을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의 한목적성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목적 없는 한목적성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아름다운 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모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미는 자연미도 포함하고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는 건 자연미를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미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취미 판단의 필연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봤을 때 쾌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쾌를 느끼게 된다라는 게 바로 취미 판단의 필연성이에요. 아름다운 건 봤는데 쾌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이런 욕구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 내부에서는 뭐가 일어나? 쾌, 즉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만족의 관계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쾌라는 거는 만족이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재밌어요. 만족스럽죠. 배고파서 맛있는 걸 먹어요. 만족스럽죠. 이런 만족. 근데 이런 거 말고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든지 자연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미 판단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네 가지 원리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미를 판정을 하게 되고 미를 느끼는 그 메커니즘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감성적 학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칸트는 그것을 예술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천재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천재. 영감이라는 거. 영감이라는 거는 특수하게 부여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수하게 부여받은 능력이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감수성을 누가 연결시킬 수 있겠어? 이 두 가지를.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거기에 새로운 감수성을 우리가 쾌를 느끼도록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어요. 동감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용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재능이 있어야지. 여러분 본인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정말 못하는 거 극복해 보려고 했어? 좋아서 했잖아. 일단 좋아서 했는데 본인이 남들에 비해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평균, 대한민국 평균을 따져봤을 때 같은 무용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대한민국 평균을 따져봤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재능이 있어. 근데 이 정도를 천재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이 전공자들 중에서 또 특수한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각각의 사실들을 자유롭게 무규정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천재만이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천재가 필요하다. 천재라는 거는 미감적 이념의 능력, 즉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생산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아까 목신의 오후라든지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니진스키는 굉장히 훌륭한 안무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활동했던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추었던 작품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파격적인 현대 발레 시작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추었던 모든 춤들이 다 자신이 안무하지 않고 그냥 무용수로 추었던 모든 춤들도 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왜 다 니진스키가 안 됐을까? 니진스키는 뭐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은 천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시작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작품을 못 남기죠. 그거는 타고난 정신적 능력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천재가 나왔을 때 비로소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진스키가 그 작품을 딱 내놓고 뭐가 나왔어? 이제 현대 발레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술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야. 이것도 발레다. 턴인을 해도 발레다. 이 동작을 해도 발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칸트가 예를 든 거는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괴테는 라팔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단지 희망으로 품고 있는 일들을 해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라팔로라는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고전주의 예술의 핵심 인물로 꼽히거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그냥 막연히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이제 실현을 시킨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칸트가 말하는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끼를 저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다 이렇게 표출해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라는 거는 거기 17페이지 보세요. 상상력이란 기술을 터득하고 학교 교육에 도움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천재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칸트에 따르면 없다라는 건 지금 이거 잘못 읽은 거지.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학교 기술을 터득하고 학교 교육에 도움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천재가 발휘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기술을 터득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천재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역사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들, 이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안 받고 배고프고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정식 엘리트 교육을 받고 굉장히 거기서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천재로 올라선 사람들이 많아요? 후자들이 많아요. 후자들이. 니진스키 춤 잘 춰요? 못 춰요? 굉장히 잘추지. 니진스키 어디서 춤 배웠어? 부모님한테. 니진스키 부모님한테 배웠나? 니진스키 발레학교 나왔잖아요. 러시아의 발레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피카소, 그리고 심지어는 초현실주의 여러 화가들 모두 그 사람들이 습작이나 자신의 그 스타일을 구축하기 전의 작품들을 보세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그린 그림들을 그렸어요. 근데 본인의 작품 세계 천재기를 이제 나타내면서 입체주의도 나오고 초현실주의도 나오고 인상주의도 나오고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인이 교육을 못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해진 화가는 고흐가 있죠. 고흐. 그래서 살아생전에 굉장히 배고팠죠. 고흐를 빼놓고는 거의 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좋은 예술학교를 나온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무용가들은 어때요? 내가 교육 안 받았는데 갑자기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교육 안 받았는데 국립무용단 지금 주역이에요. 너무 끼가 많아서. 이런 사람 없죠. 이 천재끼를 발휘하려면은 기술을 터득하고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터득하고 학교 교육을 받는데 이때 주로 하는 게 어떤 작업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모방이죠. 모방의 방법은 이미 언제 나왔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주장을 했던 거잖아. 인간은 모방에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라고 해서 모방에서 즐거움 느낄 뿐만 아니고 모방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과 교육을 통해서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칸트뿐만이 아니고 헤겔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재의 재능이 자연의 계기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영감보다는 사고의 형성과 훈련, 기술과 숙련을 중요시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천재의 재능은 반드시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천재라는 재능은 반드시 타고나는 거야.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이거는 인정을 하면서 이 타고난 거에 의존해서 타고난 것을 그냥 이렇게 발산하는 것보다는 뭘 해야 된다? 사고의 형성과 훈련, 그리고 기술의 숙련,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천재로 각광받던 무용수 이런 사람들이 커서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도 어떤 여기서 뚜렷이 얘기하긴 그런데 어떤 여자 무용수가 어렸을 때 굉장히 천재 무용수라고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도 막 나왔어요. 어린데 뭐 6살, 7살 이런데 너무나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천재 무용수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갖고 훈련하고 노력을 했으면 지금쯤 굉장히 훌륭한 무용수가 됐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훈련하지 않고 본인이 추고 싶은 대로 추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끼가 있을 거예요. 끼가 있어서 무용을 했어. 무용을 했는데 내가 끼대로 춤을 췄으면은 여기까지 못 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끼가 있다고 또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뼈를 깎는 노력과 기술 훈련을 해야지 천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천재의 영감을 이미 타고났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성이 발휘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학습, 교육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술가의 천재 개념은 낭만주의적 동향과 완전히 공명을 해요. 낭만주의부터 이제 예술의 엘리트화가 나오거든요. 엘리트. 예술은 특수한 사람만 하는 거고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벗어나서 자체의 원리로 간다는 엘리트주의가 발생을 해요. 낭만주의부터. 그러면서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예술의 테크닉. 그게 예술의 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사회적 현상과 결부돼 있다는 것이 더 그러니까 결부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고요. 이 전까지 낭만주의는 이렇게 예술 자체의 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엘리트주의로 가요. 왜냐? 예술은 천재가 하는 거고 천재는 본인이 예술의 규칙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냈던 질문들 있죠. 질문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